빅데이터를 통해서 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 풀어가는 시간,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입니다. 이번 주는요, 서울의 사회상 전반을 통계를 통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뭐 1,000만이 넘는 서울 인구의 사회상들을 갖다 다 이렇게 조사해 본다는 거 이거 쉽진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정보들을 이제 엮어가지고 이렇게 짚어본 건가요? 네, 일단은 이 도시정책 지표조사라는 게 2003년 이후로 한 15회차로 계속 매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방대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한 2만 가국, 한 42,687명의 외국인 또 2,500명 외국인까지. 엄청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서울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뭐 삶의 질, 주거, 경제, 문화, 환경, 교통, 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걸 조사를 하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주요한 지표 몇 가지를 좀 더 깊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응답을 했다. 그렇죠. 대단한 뭐라 할까? 이 정도면 굉장히 정확한 그런 수치가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 제가 진짜 놀랍다고 생각된 게 서울을 고향으로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저는 어차피 서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고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었거든요. 근데 서울이 고향이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렇죠.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태어났고 특히 10대 애들이 서울로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고 하는 그 어떤 단어 자체의 의미도 있고 또 서울이 주는 느낌이 과거와 다르게 도시지만 좀 더 편안해지고 포근해지고 내가 익숙해진 이런 단어들이 좀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고향 인식도가 2015년,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거의 76.5%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서울에 대한 고향 인식도를 좀 연령대별로 좀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밀레니얼 세대, 소위 이제 81년생에서 97년생들까지는 전체적으로 서울에 태어난 사람이 62.3%인데 그중에서 한 77% 정도가 서울을 고향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베이비붐 세대는 재밌는 게 19.9% 정도만 실제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을 고향으로 느낀다라고 하신 분들이 73%가 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에 비해서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서울이 고향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제 과거보다 편해졌다.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진짜 서울이라는 게 내가 태어난 곳, 홈타운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변화들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좀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서 진짜 고향이라고 하면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요즘에 1, 2인 가구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평균 가구의 규모를 보면 2.45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2.45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4인 가구도 아니고 둘이서 한 명을 낳는 3인 가구도 아니고 3인 가구보다 더 안 된다는 거예요. 2.45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은 서울시 가구 구성에 이제 지금 뭐 2016년에 1인과 2인이 합쳐지면은 거의 54%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이 넘는 세대가 1, 2인 가구다라는 이게 게 2016년 기준이니까 올해는 더 심해졌겠네요. 그렇죠. 이제 갈수록 이제 오히려 왜냐하면 과거에는 뭔가 혼자 산다 또는 아이 없이 산다 1, 2인 가구가 조금 뭔가 사회적으로 부끄럽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사는 걸 좀 꺼려지는 문화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미디어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1인 가구를 좀 쿨하게 보이거나 1인 가구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혼자서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혼자서 떨어져서 나와서 이제 1인으로 사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것이 이제 월세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들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실제로 이제 자치구별로 좀 나눠서 보면 1인 가구 비율이 30% 이상인 자치구가 13개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관악구, 중구, 종로구, 광진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35% 이상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몇 번 찾아봤지만은 특히나 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 근처에 있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집값이 좀 저렴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쨌든 1인 가구가 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소위 우리가 도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업무 지구와 가까운 곳들에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곳들에 1인 가구들이 높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의 월세 비율이 10년 전보다 한 10%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제 이러한 변화들만 보더라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는
1인 가구, 2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3인 가구는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는 하나밖에 안 낳는다는 거예요. 네, 결혼을 해도. 그렇죠. 그러면 이 애 하나에 올인하는 그런 경향들이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막 있어서 네. 뭐 소황제다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면 교육이나 교육에 이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좀 고무적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보다는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거나 비슷한 정도 오.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2013년과 14년에 이제 소위 2014년, 14년부터 7점대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예. 어쨌든 계속 7점대로 유지가 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로 좀 찾아볼 수 있는 이유가 가장 만족하는 유형의 보육시설이 바로 국공립이라는 겁니다. 이제 국공립의 만족도가 86.5% 정도로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시나 아니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이제 그 유아 시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솔직히 아이에 대해서 뭐 국공립, 법인, 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의 차이를 좀 잘 모르는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어떻게든 국공립을 보내야 된다. 또는 엄마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국공립을 보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어쨌든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이나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의 어떤 유아시설이 만족도가 높고 확실히 이제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더 확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것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이 일단 싸거든요. 그런 정확한 예. 이유가 있군요. 아니 국공립 유치원하고 네. 저 민간 유치원하고 지금 제가 김포에 사는데 네. 김포는 비교적 그 차이가 적거든요. 네. 그런데도 월 40이에요. 아, 강남 가면 월 100이에요. 그 차이가. 그렇군요. 아직 저희는 어린이집이라서. 그러니까 네, 유치원 가면은 또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어린이집도 차이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네. 뭐 마포에 사시니까 그나마 나은 거고 네, 그렇군요.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이 차이가 심해집니다. 참, 그래서 교육 만족도, 보육 만족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서울에서 불만족스러운 네. 것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MC님께서 주신 거에도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이제 서울 시민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집값 아닙니까? 그 집값도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왜냐? 아. 소득 수준. 예, 소득 수준 역시 돈이 얼마큼 있느냐에 예, 따라서 예. 이제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맞물리는 게 교육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소득, 교육, 직업 등 소위 말하는 이 사회적인 이제 차별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있고요. 뭐 예. 그 외에도 뭐 외모나 나이 같은 이런 사회적인 요소들도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러면 개인이 노력해서 소위 말하는 지위 상승이 가능하냐라는 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서울 시민 중에 본인이 지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29.7% 정도밖에 아이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회 이동, 계층 네.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70% 이상.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가 노력했을 때 예. 자녀들은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44.1%입니다. 그러면은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이제 거기에서 맞물려져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육을 더 시키고 싶은데 그렇죠. 교육이 소득 때문에 모자르거나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직업적인 모자는 결국에는 저 요소들이 행복의 요소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이동의 모든 요소에 좀 포함되어 있는 이유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래프가 아닐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참 알면 알수록 참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정책에 네. 이 자료들을 다 반영을 좀 해주고 싶어요. 아, 네, 맞습니다. 정말 적절하게 좀 활용하면은 우수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족도 네, 높은 네, 정책. 네. 자, 그러면 일단 서울 시민이 서울 사례를 통해서 이런 불만족 요소들이 있지만 네. 그래도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그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사를 통해 얻어지는 행복은 어떤 거고 전반적으로 뭐 어느 정도나 있는 겁니까? 네, 이것도 이제는 10점 만점에서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것 역시도 한 7점 전후 정도 나왔어요. 아직 많이 7점까지는 올라왔어요. 가진 네, 많이 못했고요. 올라갔네요. 네, 어쨌든 2013년에 비해서는 계속 7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2016년보다 약간 떨어졌지만 예. 그래도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보다 이제 같이 봐야 될 게 예. 연령별과 그리고 소득별인 것 예. 같습니다. 이제 연령별 주간절 행복 지수를 보면 야. 여기서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전체적인 평점이 6.96점, 그러니까 7점이라고 보면 7점 전후를 딱 나눠서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50대 이상, 그러니까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평균적인 행복보다 그 행복을 느끼는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저 10대, 20대, 특히나 10대 같은 경우에는 좀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어허. 또 이와 함께 보는 게 소득별입니다. 예. 네, 소득별 주관적 행복 지수 역시 7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면 어쨌든 평균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수준까지의 소득은 이제 소득별이 거의 300만 원 선까지는 올라와야 그래야 이제 평균적으로 내가 행복을 느낀다. 놀라운 게요. 네. 도시 생활하는 그 가구 중에서 3인 가구 정도일 때 네. 최소 300한 4, 50만 원 정도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을 가져야지만 서울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미만이면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그렇죠. 딱 나오네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아까 이것도 연령하고도 같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예.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아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금이나 여러 가지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예. 결국엔 소득과 맞물리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같이 교차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에 반영한다면 참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알아본 내용들을 쫙 구슬을 꿰듯이 좀 엮어봐야 될 필요를 좀 느끼는데요. 네. 서울 시민을 위한 사회적 과제들 이 네. 어떤 것이 있다. 뭐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하나의 점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점수들이 과연 어떤 계층이나 지역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봐야 돼요. 근데 예.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뜯어봐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원자료,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자료를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 다 공개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정책 연구나 기업 연구, 학술 연구에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또 우리 지역의 어떤 트렌드 또는 그걸 통한 사업 기회 또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신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런 걸 정책적으로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정책까지 우리가 눈에 봤잖아요. 네. 주거 안정해야 되고 그리고 소득을 갖다 증대시켜주고 특히 노인들의 소득을 조금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게 있는지 좀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10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한 그 소득이 있어야 그렇죠. 만족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일자리부터 서울에서 잘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또 이제 1, 2인 가구 역시도 왜 300만 원 이상 벌 때 행복하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은 반대로 말하면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맞아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부터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의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그래야 결혼도 할 생각도 하고 그렇죠. 아이도 키울 생각을 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